자, 이번에는요, 첫 번째 뉴스로 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 전문 채널인 3프로 TV에 출연해서 과거에 본인이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부동산 문제와 치열하게 싸운 그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즉, 청와대 쪽과 그냥 싸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에 고성이 오갔다. 그리고 이 대통령 앞에서 싸운 것이 끝나고 나서도 그야말로 욕설까지 하자면 나왔을 정도로 핵심 인사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참모들 이름까지 이제 거론하고 있어요. 당시 경제수석 홍장표,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발석, 그리고 정책실장 장하성 실장.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 장하성 실장과 그 다음에 이 김동연 당시 기재부 장관과의 엇박자, 이거는 많이 그동안에 보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런 걸 두서 수시로 부딪혔고,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 패싱, 김앤장 엇박자 이런 조언까지 생길 정도로 극심한 갈등이 노출됐었는데요. 이렇게 충돌이 자주 언론에 보도는 됐지만은 상세하게 뒷이야기가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요, 지금 여당에서는 이 안철수 후보 러브콜이 잘 안 통하니까 그럴 바에는 이제 김동연이라도 불러서 서울시장이 됐든 아니면 종로 출마가 됐든 어딘가에 좀 말하자면 김동연 이 후보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점인데, 이 상황에서 김동연 후보가 말하자면 청와대 당시 문재인 행정부 청와대 정책 라인을 직접적으로 적용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요, 특히 뭐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부딪혔느냐, 당시 뭐 1대 15 내지 25 정도로 싸웠다. 그러니까 뭐 무지개 굉장히 이제 외롭게 싸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정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요즘은 조금 빠지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 지금은 이제 오늘 날 세면 1월 10일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부터는 완연한 회복세로 들어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짤막짤막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공약도 많이 내놓고 있거니와 11일 날은 이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가져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정책과 공약을 보고 후보를 찍겠다, 이런 이 프로테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1일부터 정책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서는요, 공약에 대한 홍보 노력을 굉장히 강화해야 돼요.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 공약에 대한 평가가 한 20, 30% 정도 높은데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나 공약의 질적 성격을 보면 굉장히 우리 윤석열 후보 이 공약이 이 경제, 또 외교안보, 사회문화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내실 있는,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자유시장적 이 경제 정신과 기조에 맞는 공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포퓰리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어느 것이 헌법적 가치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형식에 맞는 그러한 외교안보 공약인지 경제 공약인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윤석열 후보의 이 회복세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요, ARS가 됐든 전화변제비 됐든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전부 다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가장 실패한 게 뭡니까?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이 김동연 지금 현재 후보, 당시 경제부 장관이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투쟁했다,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윤석열 후보의 오늘날의 출발점은 뭡니까? 투쟁이잖아요. 강력한 저항. 이런 것처럼 나도 윤석열 못지않게 싸워왔다, 이거를 부각시켜가지고 지금 사실 뭐 이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어떤 걸로 보면 뭐 1%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윤석열의 어떤 이 싸움딱 정신할까요?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 실세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와대의 압력, 그리고 추미애, 그 다음에 박범계, 이 조국, 이런 법무장관들의 압력을 견뎌낸 이런 걸 보고
이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화를 꺼낸 것이 아니냐. 어떤 문제가 갖고 그랬냐면요. 다주택자 양도차익에 대해서 100% 과세하겠다. 이걸 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라면서 강력히 거절하고 보성이 오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취지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규제 강화만 봤다. 그래서 이 본인으로서는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반대도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시장과 국민과의 소통이고 최저임금도 소통했으면 성공했을 것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대대적으로 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이제 러브콜을 완전히 접고 이 안철수 저격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박영선 이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 후보는 핸디캡이 있다.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감인가에 대한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같이 일해본 사람으로 안 후보에게서 어떤 큰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리더십은 느끼지 못했다. 왜냐면은요, 2014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였을 때 원내대표가 박영선이에요. 그래서 요즘 안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오를지에 대해서는 과연 대한민국을 맡길 만한 리더십이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다. 그리고 제3지대 연합론에 대해서도 박영선은요,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지만은 안 후보의 경우 이분이 지향하는 목표가 뭔지 알 수가 없고 시작은 진보에서 했으나 한때 극우까지 갔다가 다시 중도로 오는 느낌인데 이분이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 홍경희 대변인은요. 중앙선대의 홍경희 대변인은 아무리 안 후보의 리더십에 근거가 없는 마타도어로 일관해도 무상연애와 대장동 의혹 및 가족 문제로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온 이재명 리더십에 비하겠나.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때려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우상호가 말이죠. 이 쿠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쿠팡에서 쿠팡 플레이의 SNL 코리아 주기자가 간다 이 프로그램인데 이미 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다 뭐 한 번씩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상호 의원이 출연을 했어요. 여기에서 인턴 기자 역할하는 배우 주현영 씨로부터 본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이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에서 표창장 위조한 딸하고 상습 도박 아들 누구를 꼭 키워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야 이거 어떻게 해도 죽는 질문인데 환장하겠네 이러면서 상습 도박한 아들을 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표창장 위조하고 도박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SNL에서 정치인한테 한 밸런스 게임 중에 제일 심각한 질문이다. 나는 이거 조국한테 죽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대기하고 내가 서울시장 대기 중에서는 뭘 고를라냐 물어보니까 내가 서울시장 되는 거를 택하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니까 이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요. 우상호의 감정 에세이 세계적 베스트셀러 만들기 하고 굿바이 이재명 세상에서 없애기 중에서 뭘 택할래? 그러니까 우상호의 감성 에세이 세계적 베스트 만들기를 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요. 지금 여당에서는 굿바이 이재명 이게 이제 친형 고 이재선 씨와의 갈등을 다룬 책이잖아요. 그래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호 감정 에세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세 개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을 빼고는 우상호 상당히 고단수 정치인인데 너무 쉬운 문제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정용진 부회장하고요. 신세계 부회장하고 그 다음에 여권하고 말이죠. 이 멸공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정치권 전반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끊이지 않고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6일서부터 말이죠. 숙취 해수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사람을 대다라면서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탄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데 6일, 7일, 8일, 9일 계속 올리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조국이 이것을 치고 나왔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 멸공 해시태그라는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이거는 거의 윤석열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영진 부회장이 리스펙이라고 맞불을 놓았어요. 비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 8일날 신세계그룹의 대응 맡은 이마트에서 달걀, 파, 멸치, 콩 이런 것을 구매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달걀과 파를 합치면은 친문 세력을 연상시키는 달파. 달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문. 그리고 멸치와 콩을 합치면 멸공과 이 발음이 유사해서 이 정 부회장을 우회적으로 지지했다. 이런 해석을 낳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거를 보고 다시 정용진 부회장이 영덕 대게 꽃게탕 사진을 올리면서 다음엔 멸치와 콩으로 만나는 요리를 구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인스타그램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 대깨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민주당에서 뭐 김태년을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들 또 특히 누구냐 김의겸이가 알고 치고 나왔어요. 김의겸 의원은 뭐라고 치고 나오냐면요. 자, 이 윤석열 후보의 이 멸치, 파, 콩 이거 산 거. 그래서 여기서 다른 문재인, 파는 깨뜨릴 파라면서 문재인을 깨뜨리고 멸공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요. 탈파, 멸콩, 암호를 풀었다. 멸치와 콩은 무슨 뜻인지 바로 알겠다. 달걀과 파는 그저 멸공을 순화시키기 위한 보조장치로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AI 윤석열이 달파 멸콩을 외치자 그 뜻이 분명했는데 개사과와 똑같은 방식의 암호풀이였다. 연수문제 푼 나한테 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결국은 대깨문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재 여권을 공격하는 발언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김의겸이가 들고 나왔고 이 박영선 같은 경우는요. 대형마트 장복에 소상공인을 생각해 봤냐.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위원장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대형마트에 갔잖아요. 이마트. 근데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좀 힘들게 지내는지 생각해 봤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요즘 조금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박영선 장관은 우리 후보가 이마트에서 장봤다고 특정 대기업 편들기라는 지적과 함께 소상공인 마음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박영선 장관은 신세계 이마트랑 본인 지적 사업으로 콜라보까지 하셨으면서 즉 협업 멸치랑 콩 좀 샀다고 억지 홍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마트 가서 장 보는 일반 시민들은 그러면 소상공인 마음을 생각 안 하는 건가 라면서 이런 이분법적 사고 오세훈 시장 선거 때 많이 들이대다가 낭패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요 지금 정용진 이 멸공 말하자면 챌린지가 우리 야당에서 쭉 이루어지고 있어요. 야당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경원, 김현주 상근 부대변인, 김진태 전 의원,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도요, 가족이 운영하는 SNS에서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이 게시물에 함께 온 사진에는 최 원장의 달걀말이 파가 들어간 맑은 국, 멸치 볶음, 콩 자반 등의 반찬으로 아침상을 받은 모습이 딱 담겨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여당에서 열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릴레이 챌린지 릴레이 게임까지 이루어지니까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는요,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정영진 부회장 이러한 용기, 박수를 치자 이렇게 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어제는 뭐라고 입장을 바꿨냐면 표현 자유를 존중하지만은 멸공 외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남북 평화 공존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거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멈춰 달라. 이러한 입장문을 또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뭐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챌린지는. 근데 정용진 부회장이 계속해서 입장문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새벽에 뭘 올렸냐면요. 넘버원 노빠꾸라는 글귀가 적힌 케이크 사진하고 사진과 함께 나의 멸공은 오로지 우리를 위협하는 위에 있는 애들을 향한 멸공인데 걔네들을 비난 않고 왜 나에게 악평을 쏟아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날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요리하는 아빠, 아침하는 아빠를 통해 새 독담으로 멸공에 대해서 노빠꾸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 점에 대해 노빠꾸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노빠꾸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노빠꾸는 뭐냐면 영어로 no back, 그러니까 back,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back. 그러니까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계속 돌진한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앞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영광된 토길조국의 앞날을 내다본다면 그런 소리에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날 비난할 시간에 좌우가 없이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멸공을 외치자. 이게 바로 국민이 바라는 대화합이다. 제가 보기에서 여기서 멸공을 아까 이용구 의원 얘기한 대로 지금 뭐 남북평화공조시인데 무슨 멸공이냐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 그 정도로 우리 국내 이 잠복하고 있는 좌파들이 많다. 지하 노동 말하자면 노동 쉽게 해서 지하 간첩이죠. 지하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를 우려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의 욕설을 두드러난 둘째 형이 있어요. 지금 바로 재영씨인데, 그러니까 재영 밑에 재선이 있고요, 재선 밑에 넷째 이재명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 형이 말하자면 셋째 이재선 씨 이제 뭐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재선 씨가 이재명의 성남시장 자리를 탐내가지고 뺏으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이 났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최근에 밝혔어요. 시장직을 왜 뺏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연히 욕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더 나쁜 점은 이 싸우는 과정에서 아무리 뭐 잘못은 있지만은 욕한 걸 어떻게 녹음해가지고 그걸 다 푸냐. 이거를 이제 이재영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에 말하자면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재선 씨의 부인인 박인복 씨가 말이죠. 이 둘째 형 인터뷰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이재명 시장직 탐한 적이 전혀 없다. 정치의 뜻도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이 재영 씨는 동생 장례도 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멀쩡한 동생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대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정신감정 의대서까지 썼던 인물이다. 그러면서 당시에 재영 씨가 서명했던 의대서까지도 전부 다 공개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2년도인데요. 그 당시 그로부터 이 정신 이상이 있다. 이렇게 의뢰서 썼는데 8개월 뒤에 진행된 심리평가에서는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신병 환자로 몰아간 것도 잘못된 것이고, 시장 자리를 노렸다는 이재영 씨의 인터뷰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남편은 아무런 정치의 뜻도 없고 정신도 정상이었다. 이런 점을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말이죠. 대법원 선고를 보면 성남 시내보건소장의 반대도 불구하고 재선 씨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정황을 이 대법원에서 인정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보건소장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거나 브라질에 출장 중에도 보건소장에게 연락해서 재선 씨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재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영 씨가 얘기한 것은 이거는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2030 집중 공약으로 선거 승리 이끈다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직 지역에 기대면은 선거 승리 못 이긴다. 선거 공식 뒤집은 3S 대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셜미디어 스마일 쇼트라고 하는 3S인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와 MZ세대가 바꾼 새로운 정치 형태죠. 소셜미디어를 보게 되면 온라인이 유세장이고요. 스마일은 일단 재미있게 만들어라. 뭐든지. 쇼트는 59초 영상 한 줄 공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마일 일단 재미있게 만들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많이 익숙해질 것 같고요. 소셜미디어 온라인이 유세장이다 하는 것은 어쨌건 이준석과 불완전한 봉합이긴 하지만은 극적인 봉합을 했고, 이왕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청년과 SNS 총괄을 맡긴 입장에 보면은 청년 대표 선수인 이준석이 하게끔 내버려 두면은 온라인을 유세장으로 만들어서 이 모든 무대를 윤석열의 것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그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꺾고 승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아서 SNS를 총괄지했던 것도 오 시장 선거 승인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김종인과 이준석은 독일 용병으로 보면 된다. 물론 이거는 윤핵관의 시각이 되겠지만 윤핵관이 아무리 이준석이 싫더라도 독일 용병, 돈도
독일 용병은 돈 받고 움직이지만 이준석은 돈도 안 받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줄 연장선상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신명을 다해서 올인해서 하겠다는데 나름대로 특장이 있잖아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트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본부장으로 새로 임명된 원희룡과 그 다음에 이준석과 그리고 윤석열 3자가 무대에 나와서 한 줄 공략을 합니다. 지금 SNS상에서 이 한 줄 공략이 가히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2달여 남겨두고서 여야가 정보기술 IT가 되겠죠. IT와 2030 세대 정서를 결합한 선거 전략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세와 조직, 지역이라고 하는 기존 정치 공식이 깨지고 소셜미디어와 세대 및 젠더 갈등이 선거 중심으로 떠오른 첫 선거가 될 전망이다. 과거에 100만 강장 유세는 600만 유튜버 유세로 대체됐고 수십조짜리 개발 공약보다 SNS에 올린 탈모 건강보험 지원과 여가부 폐지 공약이 더 이슈가 됐다. 후보들은 스스로 개그 소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등 기술과 재미라고 하는 요소가 정치의 조력자에서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대면 유세가 불가능해졌고 2030 세대가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캐스팅 보트로 등장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40대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60대 이상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쏠리는 가운데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을 누가 잡느냐가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성공리에 완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 리얼라이먼트 양진영이 재집계를 해가지고 아주 팽팽한 선거를 하게 될 텐데요. 51대 49 선거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2030 세대가 충분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갈등했던 것은 그런 거죠. 윤석열 후보의 실세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지향을 하고 이준석 대표는 뉴미디어적인 방식을 지향해서 소위 말해서 선거 방정식이 서로 달라가지고 그동안 갈등을 일으켰던 거고 이왕 이렇게 봉합이 됐으니까 어쨌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청년 대표로서 이준석을 존중하고 이제는 그에게 청년과 SNS 총괄 정권을 부여해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것이 나중에 캐스팅 보트가 돼서 49대 51로 질 선거를 51대 49로 이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 2002년 대선 직후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 등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어쨌건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잖아요. 원래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미국 대통령 이제 선거입니다. 저도 뉴욕 주립대학 정치학 박사과정에 있을 때 연구 조교를 하면서 제 지도 교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1932년에 당선됐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1980년에 당선돼 가지고 8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로널드 레이건까지 소위 말해서 대통령 이 선거전을 연구해 가지고 페이퍼를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뉴욕 주 정부에서 일종의 프로젝트로 우리 학교에 주어진 프로젝트였는데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화제가 TV 토론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그 당시
미디어 중의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TV에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토론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거 지형으로 보면은, 닉슨이 케네디를 이기는 선거판이었는데, TV 토론 때문에 케네디가 이겼어요. 그것도 10만여 표 차이로. 왜냐면 케네디는 이미지 자체가 젊고 미남이고 뭔가 미래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느낌이었지만 거기에 비해서 닉슨은 8년간 부통령하면서 아이젠하워 행정부 하에서 부통령하면서 그리고 이 양미간이 항상 쏙 들어간 아주 인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이 닉슨은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이보다는 과거에 매몰되고 현재 서 있는 그런 방식이고 케네디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니까 그 당시 비전에 목말라 하던 미국의 유권자들이 케네디를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전적으로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세기의 대선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치열했던 이 대선에서 케네디가 닉슨을 꺾은 유일한 승인은 바로 TV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 선거를 흔들었듯이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흔드는 것이 뉴 미디어의 선거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번 대선에서 IT, 소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요소까지 가미가 된 전략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셈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타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홍대까지 가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방했잖아요. 이 후보가 제안한 탈모 치료 지원 공약은 온라인상에서 이재명은 씹는 것이라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도 지난 7일날 페이스북에다가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썼습니다. 이 공약은요, 딱 7글자짜리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이대남, 20대 남성, 이대남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윤석열 후보는 인공지능 아바타까지 동원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는 AI 윤석열까지 선보이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로 이번 선거에서 뉴미디어가 상당히 한 수단이 됐고, 여기에는 2030이 사실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윤석열이 변했다. 2030 집중 공약으로 선거 승리 이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10년사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변하겠다. 또 변하겠다. 또 변하겠다. 이 변하겠다는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윤석열을 보지 말고 미래의 윤석열을 봐달라. 변화된 윤석열을 봐달라라고 공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윤석열이 쏟아내는 메시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AI 윤석열 쇼츠 영상 한 줄 공약까지 2030 표심 잡기 윤석열이라고 했습니다. 타이틀 자체가 대개 2030의 마음을 사로잡는 타이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다음을 외치면서 홀로 서기를 선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새로운 선거 전략으로 2030 표심 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짧고 간결한, 이게 중요합니다.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새로운 시도는 화제를 모이고 있어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